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 한 개인의 파산 사건 기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번호 2024 하단인데요. 이건 비실명 처리된 번호고요. 관련해서 나온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당연히 채무자 정보도 000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또 어떻게 파산까지 이르게 됐는지 뭐 그런 경위들을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문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실제 기록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산이라는 과정과 연결되는지 또 그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선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분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살펴보죠. 연세가 80세 남성분이시고요.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시고 현재는 직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아, 80세시면 네. 월소득은 73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주거 이력을 보니까 과거에는 지인분 댁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신 적도 있고 주로 배우자분 명의로 임차주택에서 사셨더라고요. 보는 명의는 아니고요. 네, SH공사,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도 포함해서요. 지금도 배우자 명의의 S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데 보증금이 65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650에 월세 25. 직업 이력을 보면 이게 좀 눈에 띄는데 1990년대 중반에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그 후로는 2018년에 잠깐 임시직으로 일하신 게 전부예요. 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안정적인 소득 활동은 좀 없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가족으로는 75세 배우자분과 함께 살고 계시고 고등학교 졸업 후 무직 상태시라고 하고요. 성인 자녀 두 분, 48세, 46세인데 따로 살고 있어서 부양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연세나 소득 수준 또 과거 직업력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채무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보고서상 파탄 시점은 2023년 3월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주된 원인은 역시 고령으로 인한 실직, 그리고 근로소득 감소, 반면에 생활비 지출은 계속되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이걸 뭐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걸로 좀 메우시다가 맞아요. 그걸로 충당하다가 채무가 계속 누적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이렇게요. 총 채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 채무액이 약 3,261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원금이 약 1,743만 원이고요. 3천만 원이 넘는군요. 네, 채권자는 하나타드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총 3곳이고 대부분 2008년 5월경부터 발생한 생활비 관련 채무라고 합니다. 아, 꽤 오래된 채무들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분이요, 2009년에도 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인용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2009년에도요? 그럼 이번이 두 번째 파산 신청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 2009 하면 이것도 물론 비실명 처리된 번호인데 이때 면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약 14년 만에 다시 파산 절차를 밟게 되신 거죠. 와, 그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단순히 두 번째라는 걸 넘어서 그 14년 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파산관제인이 재산 상태를 조사할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했을 겁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그 재산 상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이 채무자분 명의로 된 재산은 은행 예금 약 13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나은행 등이 있는 예금이라고 하고요. 130만 원이요.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압류금지 재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 130만 원이 바로 그 6개월 생계비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 돈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요. 이 환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이니까 이건 그냥 두겠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5년간 채무자 명의로 특별히 처분한 재산도 없었고요. 또 배우자나 자녀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상속받거나 숨겨둔 재산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도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재산 은닉 같은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파산관제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나요? 특히 14년 전에 이미 면책을 한번 받았다는 사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채무자가 고령이시고 월소득이 73만 원으로 매우 낮고 또 앞으로 특별히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무자의 지급 불능 상태,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상태가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면책 이후 14년 동안에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관제인의 종합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도 거의 없고 지금 가진 예금 130만 원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니 파산 폐지를 신청한다. 즉 절차를 여기서 끝내자는 의견입니다. 파산 절차를 그냥 종료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면책에 관한 의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즉, 면책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아, 절차는 실익이 없어 끝내지만 빚은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다행히 보고서에 따르면 채권자들도 이 면책 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결국엔 이 80대 채무자분은 다시 한번 면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오늘의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인생과 파산 제도가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14년 전의 파산 이력부터 현재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파산관제인의 신중한 판단까지 따라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죠. 그리고 동시에 파산 및 면책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개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재기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죠. 이 제도가 없다면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 한번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또 이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종류의 지원과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고민해야 할까? 한 번쯤 다 같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